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이제 밤인데요. 전호캔의 안보정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미국 인수위 구성하는 동향,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대응 동향,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오늘 이 특활비 현장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추미애 장관 100억 정도의 정보 예산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의혹이다, 이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 구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수위원회는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생소한 이름들이 지금부터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 루한 그리섬 뉴멕시코 주지사, 테드 코프만 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세드리 리치먼드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 그 다음에 아니타 던 전 백악관 홍보국장, 제프 지엔츠 전 백악관 예산국장, 이 5명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요. 총 인수위 위원은 한 3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급 인선을 이제 곧 조만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급 인선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때그때 발표해 드리도록,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보회의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이 바이든 측과 다방면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가치도 동맹으로서의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 이런 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그다음에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위험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다. 이 공백을 현재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계속 대화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북정책 또 대미정책의 골격을 바꾸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겠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일단 미국에 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는지, 아마도 그 결과를 보면 얼마나 미국 내 워싱턴 분위기가 싸늘한지 아마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뒤늦게 고치지 말고요, 압력을 받아서 고치지 말고 먼저 이 한미 동맹의 강화 이외에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여기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진전에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만이 만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달리 이 바텀업 방식, 즉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 방식의 미북 간의 정상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비핵화 성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만이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이를 살인적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인권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인상은 하지만은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동맹 회복의 시그널로 방위비 협상을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5배 정도를 인상해서 한국을 시범 개수하고 일본과 유럽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강구했는데요. 바이든은 그런 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의 강도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주한미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서 그야말로 돈 문제에서 주한미군을 이 카드를 쓰고 있었지만은 이 바이든의 경우에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본질적인 주한미군의 가치를 중심으로 그 주한미군의 지위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한미연합훈련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개할 가능성이 크고 있다. 더군다나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훈련을 하지 못하는 군대에 관해서 굉장한 공개적 비판까지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지휘관의 이러한 평가를 바이든은 높이
아마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도 조건에 맞춰서 이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안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반도 안보 환경이 또 우리 한국군의 주도적인 연합방위 리드 능력 이런 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전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에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전환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5대 외교안보 정책의 골격을 바꾸지 않으면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지만은 바이든은 버텀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로 보고 있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다. 비핵화가 우선이다. 출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전선언을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이런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에 충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가능한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연합훈련은 이 동맹 간의 군사 연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재인 정부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지만은 바이든 정부는 포괄적 인권 개선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한미일 삼각협력, 문재인 정권은 일본을 적대시하지만 바이든은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는 전형적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대결 구도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켜 그러한 방법으로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는 그런 악순환 과정을 거쳤지만은 이번 바이든이 들으면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의 틀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평중 한신대 철학 교수가 이 언급한 문화일보의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는 적대와 분열의 정치로 일관해왔고 한국 정치도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이미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트럼프야말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수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반면 교사이고 바이든의 수락 연설은 좋은 의미의 교사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언행과 행태, 권력 운영수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규범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흐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분열시킨 참담한 악마화의 시대를 넘어서자는 호소, 이 당선자의 연설 높이 평가하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호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평중 교수는 제가 바이든 수락연설 하자마자 바로 평가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평가와 맥락이 완전히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주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의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는 이념적 지역면에서는 대조적이지만은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대결구도 속에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모습은 비슷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가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안은 즉 에너미, 적이 아니라 어포넌트, 경쟁자이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의 도리다. 그런데 정치가 원래 지향하는 바가 통합이고 바이든의 연설은 정치의 본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 편과 내 편을 갈라 우리 편에 유리하다고 공격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아 전 국회의장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옛날 바이든 당선이 나고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 방미 때. 바이든 당선인의 일성이 통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간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말했던 통합으로 갔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갔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과거 의장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다. 남은 임기 동안 취임사 본래의 뜻대로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 한미 관계에 관해서 이 정의화 의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갖고 있는 상식 범위 내의 사람이어서 한국에는 좋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경화 장관 이 방미 제가 철저히 실패한 방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능한 외교의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 사설까지 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강혜교 미 대선 직후 패자 측과 회담하러 미국 간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떠날 준비를 하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무엇을 상의하겠다는 것이냐. 예. 그리고 바이든 측 인사들과 만나서 소통 채널을 뚫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서 당선이 확정돼서 외교안보 라인 골격조차 드러나지 않은 바이든 측 인사들이 남의 나라 외교장관을 만나줄 정신적 여유나 있겠느냐. 더구나 트럼프가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승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측과 마지막 공실 협의를 하겠다고 달려가는 강 장관을 바이든 쪽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강 장관이 엉뚱한 때 엉뚱한 것으로 달려간 일이 이번만 아니다. 지난 2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 1차 확산이 벌어져서 외국 공항에서 우리 국민이 강제 귀환을 당하거나 수용시설에 감금되는 등의 수모를 겪고 있을 때 강 장관은 뚜렷한 의제도 없는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영국에 갔다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한반도 주변 사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작년 6월엔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헝가리로 구조대책을 논의한다며 달려가기도 했다. 외교장관이 정작 중요한 외교 현안을 제쳐둔 채 돌아다니니 해수부 공무원 총살 사건 관련해서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때 참석 요청도 받지 못했다. 그런 외교장관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밥도 가장 자주 먹은 상대라고 하니 달리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지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오늘 인천 연수원에 가서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검찰이 되라.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역시 공정과 국민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국민을 말하자면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수사, 즉 살아있는 자에 대한 수사든 아닌 자에 대한 수사든 엄벌해서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 이런 얘기나 똑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대검에 가서 이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보고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측에서 제대로 자료를 내지 않아서 이런 자료 갖고서는 절대 추미애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검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김도읍 간사인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체 검찰 특활비의 16% 정도는 꾸준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 추 장관이 뭘 확인하고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에 돈이 안 내려갔다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중앙지검은 재작년에 적폐수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사건이 많아서 특활비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 올해는 현안 사건이 별로 없어서 덜 내려가고 남부지검과 동부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내려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요렇게 이 김도읍 간사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김도읍 간사는 이 장관 특활비와 관련해서요. 이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같다. 인권국에 얼마 줬다는 프린트 자료만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동안 법무장관은 특활비를 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이 됐다. 예. 그래서 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대신에 대검이 제출한 자료로는 대검에서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썼는지 안 썼는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렇게 지금 백혜련 의원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다. 똑같은 소리를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 법무부가 오늘 또 한술 더 떴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추 장관은 예령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법사위 위원들이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김도읍 간사가 얘기한 걸 보면 전혀 반대의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의 이제 정보예산 특활비 말고요. 정보예산 100억 사용처를 밝혀라고 하는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활비 갖고 시비를 걸었지만은 사실상 이제는 특활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 상당의 이 정보 예산이 문제다. 그래서 출입국 관련 부서에 배정된 방첩 정보 예산 93억 5,200만 원 중 일부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 예산은 국정원 등과 함께 탈북자 기구 업무, 그다음에 국내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정보위에서 별도 심사 후 총액만 의결을 거치는 깜깜이 돈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무부 정보 예산은 예결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정보위에서 별도로 심사 편성되는 특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가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는 또 그리고 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중에 10%가량을 되돌려 받은 뒤에 주로 장관실과 검찰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 법무부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돌렸다는 말도 들리고 있고, 이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비용은 최고 20억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무부에서는 예년 과거 장관들과는 달리 과거 장관들과는 달리 추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 보도자료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추미애 장관은 과거 조국이든 박상기 이런 전직 장관들한테 특활비 사용을 부각시켜서 차별화시키려고는 옹졸하고 치졸한 활동을 보도를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부서에 배정된 정보 예산을 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 특활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추 장관은 국고 손실과 횡령 혐의로 수사가 의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관계자는요, 이런 정보 예산을 포함해서 특활비 배정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특활비에서 시작된 이 논란이 이제 정보 예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설 하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협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이런 요지의 칼럼인 사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두 패러그래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이든 시대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이 손상된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한미 동맹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존중하고 자유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당선 확정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이 미국의 전통 노선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 정권이 트럼프식 깜짝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실무진 의견을 중시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바이든 행정부와도 삐걱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해 전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 소집을 공언한 만큼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 네트워크 동참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냉전 동맹으로 폄훼하고 미중 사이에서 졸지라는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 원칙과 가치 기반 위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미일 삼각 협력 보완도 바이든 시대의 시급한 숙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부터 한일 사이에 중재자를 자처했을 정도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한일 협력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본 축이라는 인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르지 않다. 한미일 균열로 득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간에는 지금 현재 전자권 전환 문제, 그 다음에 북핵 문제,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지금 한미 동맹이 반 정도는 이미 다 거들나 있어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한미 균열 관계를 말하자면 다시 암으로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동맹 강화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시대에 해야 할 방법, 나가야 할 길, 이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미중 대결이 바이든 때는 제가 보기에 더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미중 간의 대결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디로? 바로 미국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이러한 이 클린 네트워크 여기에, 그리고
미국에게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의 복원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없이 말로만 동맹을 강화했다, 말로만 미국으로 뛰어간들 미국으로부터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망신스러운 외교만 계속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